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관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김은지 기자의 발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대충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렇죠. 겁니까? 예, 오늘 아침에 사실 조중동이라고 하는 보수 언론까지도 하나같이 썼던 사설 내용인데요. 오, 또다시 사적 채용 논란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실 사회수석실에서 근무 중인 구급 행정요원 우모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우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 아들이라고 하고요.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아들이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1,000만 원 후원한 사실도 있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해당 아버지는 강릉 성관위원이고 당사자는 서울대 음대 출신으로 성악가로 활동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악과? 성악가, 음악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악하시던 분이에요? 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됐고요. 예. 네, 물론 이제 음악하던 사람이 대통령실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선 캠프에 승리에 기여한 사람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것만으로 이 사람의 자격과 혹은 능력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이 대선 캠프에서 승리에 기여했다라고 하면서 그 외 것들을 말해주지 않으면서 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악가 출신 행정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한번 예, 해보죠. 자, 김만곤 박사님은 딱 일 감이 어땠습니까? 딱 이 소식 듣고. 뭐 저희들이 사실 이게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들 그리고 이게 그게 고쳐지지 않고 되게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집권 여당 쪽에서 하는 해명들이 그렇게 설득력이 없거나 그리고 너무 거칠거나 그래서 사람들이 좀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뭐 여러 뭐 이렇게 그 특히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한 내용들은 뭐 패러디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그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되게 부정적으로 오히려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이제 뭐 살펴봐야 될 건 이게 왜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 예, 근본적으로는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의 발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까요? 근데 네. 그 전에 먼저 이야기 우리 이것부터 한번 점검해 봅시다.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일을 해왔고 그래서 능력이 검증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논리가. 이거는 안정권 씨 친누나 때도 똑같이 나왔던 멘트거든요. 실제 그때는 연좌제라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의 반박에 있어서 왜 이걸 문제 삼느냐 연좌제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바가 그러면 있거든요. 선거 캠프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면 모든 검증이 다 끝난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쓰는 거 다 정당한 건가요? 근데 사실 거꾸로 선거 캠프인 사람들이 모두가 대통령실을 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전임 정부들에 비해서 대통령실 규모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가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가고 싶었고 그만큼의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스스로도 가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당연히 정치권은 특별 채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채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량적으로 시험을 치고 그 시험에서 뭐 토익 800점 이상 혹은 국어 시험 70점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김은지 기자의 토익 점수가 몇 점인가 안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궁금하지만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공무원들 일반 행정 공무원들을 뽑는 것처럼 뽑는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 채용의 반대말이 공개 채용이고 사적 채용과는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해야 되는데 자꾸 이 반박이 사적 채용이라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공개 채용 우리도 다 특별 채용을 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안 맞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본다면 본질은 채용 절차가 아니라 채용 기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청와대로 걸려. 대통령실에 들어가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원 검증하고 여러 가지 조회하고 하는데 한참 걸리는 걸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아까 이제 저희가 진성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진성준 의원도 이제 청와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어떻게 채용을 하냐 했더니 보통 뭐 신원조회, 평판조회까지 다 하고 나서 검증을 한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을 쓰는데 채용하는데 검증을 얼마나 하고 그러면 기준이 무엇이냐 이게 본질적인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절차의 투명성, 직무 관련성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들인데요. 그렇죠. 자꾸 우리가 특별 채용하는 건 당연한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안 맞는 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면 예. 조회하는 과정에서 이 우모 씨의 아버지가 강릉시 선관위원이고 추천한 사람도 하필이면 강릉시 국회의원이다. 이런 거 고려를 안 하나요? 그게 당연히 과정에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모르고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절차 검증 과정 절차에 아니 안 것 엄청나게- 같아요. 대통령실 관계자 예. 멘트를 보니까 그건 결격 예. 사유가 안 된다고 봤다. 이렇게 지금 멘트가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건 뭐 제- 적법하다라는 것을 계속 지금 반박하고 예. 있죠. 네. 그건 저는 분명히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나오는 기준들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합하지 않다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들이 사실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그 뭐 안정권 씨 누나 같은 경우에 홍보수석실에서 어떻게 일하게 되었느냐, 무슨 자격으로 뭘 해서 들어갔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바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채용 기준이 뭐지?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한 활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한 활동을 따라가 보면 결국은 안정권이라는 유튜버와 함께 아주 극우 유튜버로서 같이 일한 어떤 그런 경력밖에 저희들이 제대로 찾아낼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도대체 채용한 기준이 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역할을 해서 이 자리에 가게 됐다를 차분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가 문제냐, 이게 적법하다, 범죄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지금 원래는 7급에 내가 추천했는데 9급 됐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쉽게 뭐 말해 이런 식의 말까지 하면서 논란에 불을 붙여버리는 거죠. 특혜 아니라는 주장인 것 예. 같은데 지금 초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특혜 아니냐 거기도 좀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해명하는 당사자는 자기가 압력을 넣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 얘기하니까 우리 잠깐 네. 빠져가지고 장제원 의원이 오늘 아침 7시 50분경에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글을 올렸습니다. 내용이 바로 지금 김만권 박사가 이야기한 바로 그 부분. 권성동 원내대표 해명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인데 한 구절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아무리 해명이 옳다고 하더라도 압력을 넣었다.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냐. 강릉 촌놈이 등등의 거친 표현은 삼가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태도를 봅니다. 권대행은 이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라고 부추겼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비판을 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현상은? 바른 말이죠. 사실 이게 예. 그 내부의 그 역학 관계와 상관없이 표면적으로는 정말 이게 바른 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압력을 넣었다라는 표현은 누가 봐도 부당한 뭔가를 한 거잖아요. 표현 자체가. 그러면 자기가 부당한 뭔가 행위를 한 건데 이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에는 근데 예. 정책 함의가 뭐냐면 내가 위다. 네, 라고 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른바 그 둘이 갈등 빚고 있는 거 아니냐 할 때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한 번 영은 영원.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장제원 의원의 위에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암암리에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실 이제 저는 이걸 아주 정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자면 권성동 대표가 일정 부분에 장제원 의원한테 하는 메시지를 좀 세게 내다가 실수가 좀 많이 나온 것들이죠. 심지어 강릉 촌놈이 최저임금 운용까지 나오게 됨으로써요. 사실 본인이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이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의원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가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가 안 걸리고 가버리게 된 건데요. 오늘 당장 장제원 의원이 했던 이야기에서의 메시지들을 보면 당권 투쟁이 지금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봉합됐다라고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쉽게 그러면 이제 원톱으로 대충 이제 그 정리가 되는데 이제 잘 걸렸다. 이제 그러니까 해서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까지 아마 예측되지 않나 싶은 정도의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제 당장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해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압력을 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자기가 그러니까 청탁을 받아가지고 들어줬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거는 당장 해명을 하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권성동 대표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은 적이 없고 추천만 받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나는 그런 기억도 없다라고 좀 법적으로 빠져나가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권성동 대 장제원, 장제원 대 권성동 간의 관계가 참
다이내믹합니다. 예, 신윤핵관 전쟁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죠. 아니 뭐 사실 저는 이 표현에서 저는 뭘 읽었었냐면요. 이게 약간 이제 다른 맥락 뭐 권력 투쟁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당의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공정성의 관점과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공정성 사이의 갭이 너무 크다라는 공정성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이런 표현을 국민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리 권력 관계라고 할지라도 사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정성이라는 부분을 의식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권력 관계라도 이런 표현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지금 집권 여당의 어떤 대표가 가지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우리 일반 국민이 가지고 있는 공정성 인식 사이의 갭 차이를 증명해주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제 우모 씨의 사례를 벗어나서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좀 일반화해서 한번 좀 종합 정리, 종합 평가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자, 코바나 컨텐츠에서 일했던 두 사람이 대통령실에 채용이 됐습니다. 이원모 비서관 부인은 채용을 하려다가 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무산이 됐지만 또 나토 정상회의는 또 같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우 씨, 그다음에 황 씨 또 있죠. 자, 이런 사례가 지금 연거푸 나오고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핵심이 뭡니까? 네, 반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반복. 예, 반복된다는 점에서 나쁜 시그널이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것에 대응하는 대통령실과 여권의 태도가 핵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바나 컨텐츠 직원을 그러니까 적절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는 투명하게 데리고 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 공적 기록을 남긴다면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능력으로 어떤 쓰임으로 그 자리에 가 있는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인데 당장 그런 데 있어가지고는 이제 화를 내듯이 말을 하잖아요. 어떤 지적과 비판에 대해서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거나 혹은 전 정부 이야기를 끌어와가지고는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낫다라는 식의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아니 그래서 이게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야? 라고 물어보는데 전임 정부보다 낫지 않냐?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황당하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뭐 이게 우리가 뭐 같이 일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걸 뭐라 그런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해서 그 자리에 채용되는 것이 정당한지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야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못하고 있는 건 자신들이 채용한 사람을 미리 투명하게 이제 공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또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걸 또 별로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거나 절차적으로 아니면 또 실무적 차원에서 제대로 그 이유를 대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공식적인 업무는 공식적 직책을 가진 사람이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핵심은 공식적 직책이 없는 사람이 어떤 공무를 수행한다는 건 사태가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정치행위나 행정행위를 하는 사람이 책임에서 면제되면서 공무를 건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라도 사적 행위자가 아니라 공적인 행위자로서 어떤 직위를 부여받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지면서 공무를 해라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야 뭐 이게 우리가 자원봉사자다나 뭐다 이런 식의 그런 변명 그거 알고 있는 그냥 지인이 그냥 같이 갔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무언가 이 사적 채용이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부당하다고 계속 대통령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적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전에 없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적 채용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론 보도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가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굉장히 좀 낯선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카인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같은 시기 소위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중동 보도만 검색을 해봤거든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다 영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만 지난 2달 그 똑같은 기간 동안 31건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 3개 매체에서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고 이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여권에서 문제의식을 못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들인 거죠. 바로 그 문제의식 얘기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아까 조금 전에 김은지 기자가 문제의 핵심이 뭐냐고 질문했더니 반복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해명도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게 사실 가장 근본적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고. 레파토리가 다른 게 네. 없던데요. 똑같은데요. 해명 내용이. 지금 그럼 이거는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라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뭐 이렇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 하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그 정권 말에 그 대우조선해양 신임 대표로 박두선 씨 임명되었을 때 이게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로 알박기 인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제 인수위가 이게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감사원에 요청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 엄격한 기준은 갑자기 어디로 갔느냐? 라고 저희들이 계속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김은지 기자님이 사실 우리가 이거 시작했을 때부터 정부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해 주신 가장 중요한 자산이 저는 이 내로남불이라는 포인트를 정말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로남불이라는 이 포인트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가장 큰 자산이고 그래서 오히려 이 정부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자 잣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이게 그냥 이 내로남불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엄정하게 아주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평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그냥 과거 정부보다 우리가 좀 낫지 않느냐, 우리는 아주 조금 덜해요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국민들한테 먹힐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전 이건 결코 먹히지 않는 잣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자신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고 어떤 절차적이나 실무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내세우는 잣대 중에 하나가 능력인데 그럼 도대체 능력을 측정하는 잣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잣대가 너무 투명하기를 원해서 능력의 잣대가 그냥 시험주의일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일종의 섭리론을 들고 있는 이 능력주의 하에서 어떤 능력을 증명하는 잣대가 불투명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사적 인연에 연연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계속 이것들이 이 정부에서 계속 이거에 고통받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저는 그리고 계속 대통령실 관련해서 나오면 이제 요즘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표현이 좀 많이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부인을 능력에 출중해서 채용하려고 했으나 이해 충돌에 걸려서 채용을 못했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우모 씨의 경우도 그러니까 넓게 보면 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지금 제기가 되잖아요. 물론 그 이해 충돌의 당사자는 권성동 의원이고, 하지만 권성동 의원의 어떤 그 여권 내 위상으로 볼 때 또 본인이 추천했다고 밝힌 상황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실과도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여기들은 전혀 고려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결격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 엄밀한 인사의 잣대가 일관성 있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 지금 그것도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뭔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우 씨가 어떤 역할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좀 말을 해주면 될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계속 아빠 찬스 논란에 계속 휩싸이는 거죠. 그분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춰가지고는 좀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아버지와 대통령의 인연 혹은 아버지와 권성동 원내대표와의 인연 이런 것들이 자꾸 돋보이게 되는 지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시선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제 화내듯이 내로남불 뭐 정적 프레임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 더욱더 그런 공세를 더 세게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야기. 정치적으로. 예, 그렇게 이건 대통령실의 해명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그 핀트에 아까 말씀하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해명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하나 좀 짚어볼 게 우 씨의 경우는 약간 다를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왜냐하면 또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아버지 관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안정권 씨 친누나의 경우는 7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나왔던 것도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일을 해서 능력을 사서 그러니까 채용을 한 거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도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 사람을 채용한 거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상식이다. 이제 상식적으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직원들을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체크는 못할 테니까. 그러면 누가 그러면 한 거냐? 이 문제. 그다음에 지금 이 경우까지도 그러니까 9급 행정요원이라고 한다면 약간 좀 케이스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수석이나 1급 뭐 비서관 이런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낙점을 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뭐 그러니까 대통령실 안에서 행정적 어떤 절차를 거쳐서 실무적으로 그러니까 직원들을 채용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 실무적 채용 과정에 어떤 힘이 미치고 있느냐가 또 지금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게 특히나 안정권 씨 친누나의 경우에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보는데 전혀 지금 나오는 게 없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된다면 이게 원인 분석이 돼가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잡혀지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있을 수도 있다.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더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문제 가설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불안을 지금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혹은 이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저는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대통령실 인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말씀하신 그 안정권 씨의 누나 채용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까지는 다들 우리가 이제 이런 역할들을 했을 것들을 좀 알려주면 설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정권 씨 누나 부분은 전 별건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과거가 이미 명확하게 그 혐오 발언과 심각한 차별적 발언으로 구글에서조차 쫓겨났던 안정권 씨와 함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인사 검증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 기자들이 찾아내는 정도인데 대통령실에서 인사 검증에서 그걸 못 찾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검증을 안 했거나 혹은 알면서도 채용했다. 이건 둘 다 문제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아니 제일 황당한 게 이거잖아요. 홍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관실 직원이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 홍보수석실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채용이 되는지는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같은 수석실이니까. 근데 홍보수석실에서 하는 멘트를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모른다라는 식으로 모른다라고 피해가고 이야기했죠. 있죠. 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떤 행정 절차를 거쳐서 어느 단위에서 이 사람이 채용을 결정을 했느냐는 문제가 당연히 지금 제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은 연좌제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인사 문제를 제기하니까 연좌제 아니냐고 맞받아쳤잖아요. 저는 그 대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어떻게 연좌제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연좌제 아니냐라고 맞받아쳐서 멘트를 했던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왜 그런 발언을 했을까가 사실은 맥락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안정권 씨 친누나가 뭐 5.18을 폄훼하는 여러 어떤 뭐 그 합동방송했던 의혹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증했던 그런 얘기 못했을 거다. 아무리 뭐해도. 그러면 이거 연좌제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했던 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안정권 씨 친누나가 유튜브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멘트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들한테 그 뭐 브리핑 하면서 멘트를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모른다라면 누가 어떤 절차로 뽑았느냐라는 문제는 거듭 제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대통령실 안에서 뭔가 개통에 의해서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심각하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너무 뭐 약간 대책이 없는 느낌이 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 여기 이제 사실 이렇게 발제문을 저는 보면서 우리 김은지 기자님이 딱 두 줄로 다 정리를 해줬구나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사회수석실에서 일하는 성악가, 홍보수석실에 들어간 극우 유튜버. 그러면 이게 사람들이 그걸 딱 들었을 때 직관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당연히 그 절차와 어떤 채용 과정과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공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유를 제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저는 홍보수석실의 극우 유튜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보는 역사관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역사관의 일부일 수도 있고 딱 오해받기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서 채용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검증이 되지 않고 채용이 됐다고 한다면 이건 검증 과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검증이 됐는데도 채용이 됐다 그런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그 안에서 이 채용 절차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인사들 쪽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명목적인 이유가 그래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선 때 기여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캠프에서 뛰었던 당 사람이라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박탈감을 느끼는 건 당 내부 사람들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실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고 향후에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소위 스펙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다들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대선 때 뭐 물론 뭐 소수가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라는 이유 이상을 말하지 않으면 당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우리가 또 이게 권성동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대통령실 구급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 모든 곳에서는 어느 기관의 몇 급이냐가 어느 기관의 몇 급 뭐 위에보다 훨씬 더 힘이 센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이제 중요한 자리일 경우도 엄청나게 많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한각 구급이라고 표현하신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구급 공무원들을 또 비하하는 발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권 대표 그걸 모를 거라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실 구급 별정직이라고 해도 청와대 저도 청와대 대통령실에 이제 구급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보장된 자리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뭐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찍고 이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 예,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특히나 네. 정권 초라면. 네, 그리고 정말 한정된 자원이다라는 것들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갤럽 조사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부정평가 그러니까 이유에 있어서 이제 인사 문제가 가장 지금 맨 앞순위에 놓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정말 대통령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지금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럼 한편 뜨고 했다고 치죠. 대통령실이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 그래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어떤 대통령실 직원을 다시 조사해서 내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통 위기가 왔을 때는 인사를 한번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묻게 하는 자체적으로 그렇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문제 제기하는 사람한테 계속 화를 내는 방식으로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제 제기를 못하게 만드는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쌓여서 결국 지지율 하락의 어떤 태도적인 평가로 나온다고 보이는 지점이 있죠. 제가 이 인사를 보면서 얼마 전에 뉴스를 탔던 거 하나를 기억하는데 그때도 아마 그 인사 대상자 청문 대상자가 누구였는데 사회 이사를 냈는데 사회이사 했던 회사의 아들인가가 취업을 했다라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해상충 논란은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장관 인사청문회 때 꽤 많이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대통령실이 갖는 상징성과 위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법적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그걸 더 폭넓게 적용해야 되는 게 대통령실이 맞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공정과 한 축을 이루는 상식. 그런데 과연 그 궤적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적인 성격을 띄워도 다른 그 어느 곳보다 공적이어야 되는 대통령실이라면 인사에 있어서 좀 더 엄격한 기준과 잣대가 적용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국민들의 요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외가 6촌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 선거 때부터 같이 했던 동지다. 선거운동할 때 가족들 다 보통 다 동지로 그러니까 다 결합을 해요. 선거운동할 때. 그러면 했다고 해서 그러면 가족 채용합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동지니까 그러면 오케이 하고 넘어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외가 6촌이면 가족까지 아니까 뭐니까 문제 없다. 왜 자꾸 그걸 법 논리로 지금 간약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대통령실이면 법을 넘어서 법의 정신에서 이거를 동심원으로 더 그리면서 지름을 더 넓게 잡아야 되는 게 대통령실 아니냐고. 네, 대통령실은 검사실이 아니라 정치라는 곳이거든요. 내 말이. 예. 그 부분을 계속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와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 거기다가 그렇게 해명을 해버리니까 더 이상 발 빼기도 힘든. 그러니까 그러면 180도 어떤 뭐냐면 반전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태세 전환하기가 또 쉽지가 않은 이런 문제까지 좀 같이 얽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악순환에 빠져버렸다. 결국. 그래서 또 무슨 사례고 또 나올지 이제는 걱정이 될 지경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래도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2달 됐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또 반복된다고 한다면 다음부터 좀 태도를 바꿔서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지점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가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근데 같습니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태도를 바꾸려면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입장을 밝히는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태세 전환을 하려면 대통령부터 사인이 와야 태세 전환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한번 좀 점검 좀 해보고 다시 한번 원칙 좀 다잡자. 이렇게 대통령이 사인을 줘야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 기자들 앞에 브리핑도 하고 멘트도 좀 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인사 부분이 투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영린을 건드린 게 아니냐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어버리면 태세 전환이 안 되는 거죠. 실무선에서.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리면 귀착 문제는 다시 뭘로 가냐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귀착되는 거. 이게 다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떠안아야 되는 정책 부담이 되는데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네. 오늘 아침에도 기자들이 이제 약식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관련된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야당에서 이제 국정조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것에 대한 대답은 피해갔네요. 다른 말씀 또 없냐? 하루 잘 보내라. 이렇게 하고 답하지 않고 가버렸네요. 그러니까요. 얘기해보니까 답답하네. 마무리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되돌아봐야 되겠지만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좀 되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통령실 관계자들한테 직원들한테 좀 신호를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이건 수렁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미 수렁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그다음에 정치철학자 김만고 박사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